북한이 미국 대선 전보다 대선 뒤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주제와 내용이 비슷비슷해 방문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이어진 늦더위의 영향으로 충남 지역의 범열구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기 수확과 수매일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섬멸을 목표로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전보다 대선 뒤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능력 강화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대내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의식한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한 농축시설의 장소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고중량 탄두의 미사일 또는 발사체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한민국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중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세계의 대국이 열린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AI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한 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규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장관급 정부위원 10명과 인공지능 민간 전문가 30명 등으로 구성돼 AI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생산 인구 감소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톱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첨단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출입국 이민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 로봇과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 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년 인적 교류를 넓혀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 외국인 증가로 사회 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장기 체류 예정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 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여야가 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선출안들을 표결했는데 여당 선출안만 부결됐습니다. 또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여기서 여당목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표결에서 찬성 119명, 반대 173명, 기권 6표로 부결된 겁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은 가결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재표결 부결을 규탄하며 폐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6조 원 이상 감소한 337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가량 부족한 세수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교육 위축과 반도체 불황 등에 따라 올해 내야 하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 관련 세수가 준 것도 세수 오차가 커진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준 만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을 보완할 추경 예산 편성과 국채 추가 발행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방식이죠.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 추계 오차율이 12%를 넘고 올해도 8%가 넘는 오차율이 나옴에 따라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악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에 집중호우 피해도 모자라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경 기자입니다. 논 곳곳에 멍이 든 것처럼 얼룩이 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벼가 허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벼대와 잎마다 까만 벼멸구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소곡주나 고추장의 원료가 되는 찹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가 큰 상황. 일주일 이상 서둘러 수확에 나섰지만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35년 이래 이렇게 어려운 일은 이번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전에는 벼멸구가 왔어도 약하게 와서 농약을 하면은 농약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농약을 암만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 벼멸구 피해를 본 논이 서천에서만 530헥타르에 이릅니다. 충남 15개 시군 전체로는 축구장 2,200개 면적인 1,600헥타르가 넘습니다. 벼멸구는 보통 6월쯤 중국에서 유입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남부지방부터 북상하며 내륙까지 번져 충남 전역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에 벼멸구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어 지금은 약재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수확하는 게 최선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벼멸구가 전체적으로 흡집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벼가 쭉쟁이가 되거나 거의 완숙이 안 돼서 벼로서 쌀로서의 생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지 쌀값 폭락에 집중호우 피해도 모자라 벼멸구까지 확산하면서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한 해를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주제와 내용이 비슷비슷해 방문객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성심당이 있는 대전에서 빵 축제가 열립니다. 빵빵 볶고 빵 맛집을 빵잼도시 대전에서 만나다. 2주 뒤엔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에서도 빵을 소재로 한 비슷한 축제가 열립니다. 모든 빵이 빵빵데이 천안에 전부 다 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마치 본뜬 듯한 비슷한 축제가 지난 주말 이웃한 아산에서도 열렸습니다. 국화 같은 가을꽃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것만 대전 충남에서 6개, 전국적으로는 35개에 달합니다. 초창기 참신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던 문화유산 야행은 2016년 10곳에 불과했지만 지자체들이 앞다퉈 신청하면서 현재는 50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수단으로 지자체마다 지역 축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 5년 사이 30% 이상 느는 등 그야말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만 150개가 넘고 다음 주 주말엔 175개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악화된 지방 재정 속에 어렵게 축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경제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축제 개수가 늘었는데도 지역 주민 참여율과 외지인 방문율, 1인당 관광 소비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한테는 이 축제들을 가야 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외부 방문객들한테는 이 축제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지역 축제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예산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핵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자 관련 국책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며 양자 도시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호종 대전경제과학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시장님, 양자가 작년에 진짜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양자 기술, 양자 이런 것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해 정부가 이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이 양자 산업 육성을 추진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양자 산업은 무엇이고 대전이 양자 도시로 가진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자 산업을 아시려고 하면은 네. 그 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 모든 물리량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깊게 파고들면 어려우니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분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양자 역학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양자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국가에서 12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양자 기술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패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 그리고 양자와 관련된 이 패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대전광역시는 그 양자 관련해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연구 인력의 47% 이상을 대전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자통신연구소나 표준과학연구소, 네. 그리고 원자력연구소 같은 곳에서 양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 내에 12개의 양자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과 산학연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양자 전문 인력의 산실이 돼 양자 대학원을 카이스트에 개설하게 되었고요. 2031년까지 약 180명의 양자 관련되어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네. 또한 충남대학교나 한밭대학교처럼 정보통신이나 양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그 양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네. 배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런 인력들이 바로 산업계로 연계될 수 있는 게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 헤게모니를 이미 쥐고 있다는 점이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자와 관련된 그 인력 47%가 한 도시 안에 있다는 건 상당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47%의 인력이 네. 한 도시에 몰려 있는 경우가 없는데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덕 연구단지가 네.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인지 양자 산업 기술 관련 국책 사업을 대전이 잇따라 땄습니다. 보니까요. 이 양자 산업 도시로서의 발전이 가져올 이 대전의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 있다면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저희 대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일례로 양자 테스트베드, 개방형 양자 팩, 그리고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사업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양자 원천 기술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나 통신, 광학에 대한 분야를 양자로 스케일업을 해서 전환시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현재 각종 산업에서 양자로 넘어가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기술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는 도시가 대전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용화나 사업화 추진 자체를 대덕 특구를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의 퀀텀 클러스터를 모방하여서 우리도 그 이상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우리 대전이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덕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등 이 기술 활용률을 보면 사실 4% 안팎으로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자도 관련해서 이 원천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천 연구에서부터 그리고 기술 연구 그리고 상용화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양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IBM처럼 대기업이 주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들 레벨에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 세팅부터 이 연구소와 그리고 이 산업체가 연계하여서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협의체를 바탕으로 해서 원천적인 기술이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당장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당장에 대한 기대 효과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반도체나 바이오 그리고 대전에서 국방 같은 여러 가지 6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이 6대 전략 산업에서 퀀텀 그 양자가 기반이 되어서 이에 대한 산업을 대체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내보내는 데 있어가지고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최대한적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자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에 대한 더 나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노동위원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황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 나라 노동위원회 수장들이 달라진 노동 환경에서 고용 분쟁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용 노동 문제의 양상이 나라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지. 기존 법으론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mazon is controlling those drivers, those delivery service providers, controlling thei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We have found them to be joint employers, and Amazon is taking the position, no, those are contractor employers, those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일본은 대한중하나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프리랜서법을 소개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つまり注文主と働き手の間と事業主の側ですねとの間での取引の適正化とか、それからその就業関係、つまり働く関係での整備といったものを規定しております。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노동위원회는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등 새로운 노사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AI 디지털 노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당사자 간 화해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르신 접종률은 80%를 넘지만 독감 예방 효과는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하는데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큼 65세 이상에게는 면역 증강제가 첨가된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살 김경석 씨는 매년 이맘때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안 걸린 해가 거의 없습니다. 심하게 앓진 않지만 나이 들수록 백신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감이 만약 10이라면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은 한 5, 6, 7 그 정도에는 있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의 70%, 사망 환자의 90%가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65살 이상 10명 중 8명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만 실제 예방 효과는 17.4%에 불과합니다. 전체 연령대 평균 2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독감 백신은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형을 예측해서 만드는 데다 나이가 들면 면역 반응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65살 이상에겐 면역 증강제가 들어있는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백신 예방 효과가 채 50%가 안 되는 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에 보다 면역원성이 높고 예방 효과가 개선된 백신의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15에서 25%포인트가량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무료 접종이 아니어서 6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이 아닌 일반 독감 백신도 폐렴 등 합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무엇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이제는 흔한 현상이 되어버렸죠. 지난 추석 연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실제 지난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2,100건 넘는 응급실 진료 불가 메시지가 소방에 전달이 됐는데요. 대전에서도 복부를 찔린 환자가 응급실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결국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300건 가까운 거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환자 구역이 꽉 차 중환자 수용이 어렵다. 같은 시설 부족 이유도 있었지만 의료진 부재로 진료 불가하다. 당직 전문의가 없다라는 등 대부분 의료진이 없어 응급실 진료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1차나 2차 진료를 담당하던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 그것을 교수님들이 직접 보셔야 되고 교수님들이 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진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료 불가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처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전문의 수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그렇다면 우리 지역 응급 전문의 실태 얼마나 심각할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5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주와 보령, 금산, 서천, 청양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지만 인구 대비 전문의 수는 더 적었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인구 1000명당 응급 전문의 수는 0.04명에 불과해 인구 1000명당 0.05명을 기록한 서울과 경기, 0.07명의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북과 강원, 제주 등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보다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사의 불균형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역에 있는 의사들, 즉 의사로 양성된 그런 인력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건강한 의료기관들이 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확충되는 것이 필수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응급실 진료 이후 전문적인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역시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는 만큼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고 지역의 진료 역량을 키워내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전 과정, 즉 우리는 배후 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과라든가 혹은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내과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의가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이 참여하는 공론회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가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의 승점차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물러날 곳 없는 대전과 전북은 치열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에 경고 8장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북의 고의적 파울과 깊은 태클은 경고에 그쳤지만 대전 공격수 구택은 후반 추가 시간, 헤더 경합 중 전북 박진섭을 가격했다는 이유로 즉각 퇴장을 당했습니다. 내일 울산과의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존중은 하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전은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 탓에 감독 경질로 사령탑이 바뀌기까지 했지만 최근 들어선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현재 9위인 대전부터 12위 인천까지는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한 상황. 강등권에서 확실히 벗어나려면 남은 경기에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경기력에 있어서도 6팀 모두가 난영난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중요한 경기들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등장해 줘야만 하는 대전입니다. 파이널 B에 포함된 대전은 마사와 최건주, 김현욱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 속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헤즈볼라 섬멸을 목표로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건데 벌써 예비군 소집에 착수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즈볼라의 주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나흘째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 지상전까지 벌이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최고위 관계자는 계속되는 공습이 지상군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אנחנו תוקפים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특히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접경지인 북부 지역의 작전 활동을 위해 2개 예비군 여단을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접경지 병력 확충은 국경을 넘은 지상전을 본격 준비하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를 향한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דבר אחד אני מבטיח לכם, אנחנו לא ננוח עד שהם יחזרו הביתה.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전면전만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21일간의 임시 휴전 협상안을 제시하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9월의) 끝자락이지만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대전의 낮 기온이 28도, 세종 2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덥겠는데요. 단 해가 지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우리 지역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출근길에는 내륙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계룡이 16도, 세종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 금산과 논산이 28도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이 17도, 한낮에 천안과 아산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6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보령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10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초반부터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